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18강의 두 번째 파일이죠.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5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만식의 미스터 방 전에 본 적이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미스터 방이라는 사람은 직업이 요건 처음 보는 거네요. 자,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방삼복이라는 인간이 변해가는 기회주의적 인간이거든요. 요 시대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물을 비판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지문.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한다더니 발칙한 놈, 고얀 놈, 백주사는 생각하자니 속으로 이렇게 분개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변으로는 한쪽으로는 그러던 코삐뚤이 삼복이가 그야말로 선영이 명당에 들었단 말이지, 무슨 조화를 지녔단 말이지. 불과 몇 달지간에 이렇게 훌륭이 되고 부자가 되고 미스터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가 되고, 그래서는 갖은 호강 다하며 천하에 무설 것이 없고 기광이 나서 막 이러니 기광이 난다 미쳐서 날뛰니, 한편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한 안타깝기도 했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요? 백주사의 생각을 만연체의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만연체니까 호흡의 속도가 어떻게 써요? 느리고요. 이야기의 진행 속도는 느리겠죠. 인물의 생각이니까.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자, 방삼복이 일제강점기 이전에 굉장히 가난한 노비였습니다. 천민 신분이었거든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막 삼국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했어요.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면서. 하지만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상경했어요. 서울로 상경해서 신기료 장수를 했습니다. 이때 신기료 장수는 뭐냐면 구두닦기예요. 구두닦기로 간간히 연명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강복이 되었죠. 그런데 이 방삼복은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나라의 일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어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해방이 되고 난 후에 처음에 약간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구두 고치는 값을 깎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르는 대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잠시 장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군이 들어오게 되죠. 이 미군이 들어오면서 한국말을 못하는 미군 S장교 옆에서 통역을 해주며 갑자기 돈을 벌게 돼요. 자, 그러는 상황에서 백주사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연히 만난 거죠. 이 고향에서 노비로 있을 때 알던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백주사가 이 방삼복, 코삐뚤이 방삼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저렇게 가난하고 그랬던 애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이거 웬일이야?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광복의 날이죠. 이날도 신기루 장수 방삼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네.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이렇게 그는 두리번거리면서 반감이 쏟았다. 그러니까 이 등장인물의 심리를 모두 알려주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위에 백주사의 심정, 밑에 방삼복의 심리도 모두 알려주네요. 그러면서 2, 3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 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눠졌다. 10전이나 15전에 박아주던 징을 50전을 다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눈을 부라리다, 화를 내다. 순사는 이때 당시 일제강점기에 경찰을 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사라는 말이 나왔다. 일제강점기구나. 알아차리시면 좋겠네요. 순사가 없어졌다면요,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다. 무서울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가 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기회주의자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백주사 방산복이란 인물이 나오고 그들의 심리까지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 다음 홍길동 전이니까 고전소설이잖아요. 무조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될 텐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길동이 점점 자라 8살이 되자 총명하기가 보통이 넘어 하나를 들으면 100가지를 알 정도였다. 그래서 길동이란 인물에 대해서 뭐 해줘요? 해설해주죠. 해설해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은 길동의 아버지 홍판서를 말해요. 그런데 공은 뭘 말하냐면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원래 뜻이. 공은 길동을 더욱 귀여워하면서도 길동의 출생이 전하여 길동이 아버지나 형이라고 부를 때마다 즉시 꾸짖어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길동은 10살이 넘도록 감히 호형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면서 종들로부터 천대받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한탄하면서 마음을 둘 바를 몰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길동의 아버지인 공은 어떤 인물 유형일까요? 바로 전형적인 인물이죠. 전형적 인물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당연히 볼 수 있는 인물이에요. 당대에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고 길동이 자기 아들이라고 해도 서자이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엄격히 다스렸어. 전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27번 이해의 선물이라는 소설 읽어봅시다. 나는 그처럼 마음을 사로잡는 맛있는 물건들이 한꺼번에 펼쳐진 것을 본 일이 없었다. 나가 나왔으니까 일단 1인칭이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른다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다. 먼저 어느 한 가지를 머릿속으로 충분히 맛보지 않고서는 다음 것을 고를 수가 없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내가 고른 사탕이 하얀 종이 백지에 담길 때는 언제나 괴로운 아쉬움이 뒤따랐다. 심리를 직접 알려주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28번 문제 황순원의 소나기는 여러분 모두 알고 있죠?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작품이죠. 2학년 때 나왔습니다. 소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어깨를 잡고 떨었다. 무명 겹저고리를 벗어 소녀의 얼굴을 감싸주었다.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들어 한번 쳐다보았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그러고는 안고 온 꽃 묶음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밑에 버린다.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가 새기 시작했다. 더 거기서 비를 그을 수가 없었다.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일단 소녀 나오니까 3인칭이고 그들의 심리를 알려주나요? 아니요. 대화 행동만 보여주니까 관찰적 시점이네요. 29번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작품 봅시다. 김유정의 봄봄 우리가 김유정의 동백꽃 배운 적 있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점순이란 이름도 비슷하지만 내용이 달라요. 김유정의 이 동백꽃은 순수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였다면 봄봄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안 되니까 점순아 이 악장 안에 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나라고 나왔어. 나의 생각 말해주니까 1인칭. 자,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는지 모른다. 그런데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서 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도 나는 영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어수룩해요.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점순이가 있고요. 점순이와 정혼한 사이인 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좀 어수룩하죠. 나는 왜 그러면 점순네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순이 아버지가 마름이에요. 마름이 뭔지 알죠? 이 지주와 소작인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인데 이 아버지는 욕심이 많아서 세 딸이 있는데 점순이가 셋째 딸이에요. 셋째 딸인데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모두 사위를 맞이할 때 자신의 집에 와서 농사를 적어도 3년 이상 짓게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의 사위의 노동력을 빌려 쓰고 난 다음에 딸을 시집 보내요. 왜냐하면 마름이기 때문에 지주에게서 받은 땅을 자신이 마음대로 그죠? 빌려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 욕심 때문에 사위들을 다 이렇게 대릴 사위로 3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면 결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것을 믿고 점순이와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점순이 아버지 마름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점순이가 빨리 우리 결혼하게 아버지한테 말해봐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가 그렇게 말하다가 그죠? 몸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나가 장인 어른과 지금 다투는 상황인데 몸싸움까지 났어요. 그런데 나는 당연히 점순이가 내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지만 점순이가 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수룩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그머니 이 망할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길을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닌가. 이거 누구의 말이에요? 에그머니 잡아 죽이네, 이거죠. 점순이의 대사죠. 점순이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 여기에 기운이 딱 빼어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 점순이 아버지인 마름이라는 계층을 뭐 하는 거예요? 풍자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풍자 소설이니까 해학미도 있겠죠. 해학과 골개미가 드러나는데, 해학은 대상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보고 풍자는 대상을 비판적 시선으로 보겠죠. 따라서 풍자의 대상은 점순이의 아버지, 즉 장인 어른이 되는 거고, 해학의 대상은 어리숙한 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술자가 나라고 등장했으니까 1인칭이고요. 자신의 심리를 알려주니까 주인공 시점이 되겠네요. 다음 소설이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루는 밤에 아저씨 방에서 놀다가 졸려서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하얀 봉투를 서랍에서 꺼내어 주었습니다. 오케이, 이거 갖다 엄마 드리고 지나간 달 밥값이라고 전해줘. 나는 1인칭 시점이네요. 그 봉투를 갖다가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받아 들자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았을 때보다도 더 새하얗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들고 어쩔 줄 모르듯이 초조한 빛이 났습니다. 나는 그거 지나간 달 밥값이래 라고 하고 말을 하니까 어머니는 갑자기 잠자다 깨는 사람처럼 응 하고 놀라더니 또 금시에 백지장같이 새하얀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봉투 속에 들어갔던 어머니의 파들파들 떨리는 손가락이 지전을 몇 장 끌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에 약간 웃음을 띠면서 후 하고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다시 어머니는 무엇에 놀랐는지 흠칫하더니 금시 얼굴이 다시 창백해지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다가 거기에서 지전 몇 장 외에 네모로 접은 하얀 종이가 몇 장 잡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편지예요. 자, 그러면 1인칭인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어머니를 관찰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여기서 나는 6살밖에 안 된 어수룩한 서술자, 다른 말로 신빙성 없는 서술자예요. 자, 이렇게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내세우는 이유는 분명한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이 소설에서는 자칫 통속적일 수 있는 이혼녀가 나의 엄마예요. 어머니와 그 다음에 남편 친구가 사랑 손님이거든요. 그들의 사랑을 객관적 시선으로 조금 희석시켜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내세웠습니다. 지금 이거 뭐예요? 그들이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썸 탄다? 뭐 요 정도. 그런데 이때 당시가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자의 재가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봤죠. 지금은 뭐 그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통속적일 수 있는 사랑을 조금 더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주는 소설이었습니다. 이번 소설은
위에서 보았던 치만식의 미스터 방이라는 소설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더니 발칙한 놈, 작은 따옴표가 있으니까 인물의 생각, 다른 말로 독백, 내적 독백입니다. 누구의 생각일까요? 백주사의 생각이네요. 백주사는 생각하자니 속으로 이렇게 붕괴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변으로는 그러던 코피뚜리 삼봉이가 그야말로 선영이 어쩌고저쩌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다. 자, 아니네요. 여기까지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백주사의 생각이고, 그 다음 1945년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뭐야? 누구의 생각? 광산복의 생각을 보여주니까 일단 3인칭 시점 맞는데 특정 인물의 시각이 아니라는 것 알 수 있고요. 32번 짐은 이범선의 오발탄이라는 뜻인데요. 오발탄은 무슨 뜻이에요? 잘못 쏜 탄환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등장하는 철호, 영호, 또 영미, 철호의 아내,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 전쟁 직후에 남하하에서 매우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철호는 가장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벗어나기 힘든 이 도시 빈민의 삶을 오발탄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누구의? 대화네요. 그죠? 손님이에요. 운전수는 기어를 넣으며 중얼거렸다. 자, 운전수가 손님이 태웠는데 오발탄이야 잘못 태웠다는 거죠. 운전수는 기어를 넣으면서 중얼거렸다. 철호는 까무르기 잠이 들어가는 것 같은 속에서 운전수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래서 철호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막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또 계리사 사무실 거기 서기 구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 난 너의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님의 오발탄인지 몰라. 잘못 태어난 사람이야. 정말 갈 곳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긴 가야 한다. 철호가 탄 차도 목적지를 모르는 대로 행렬에 끼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택시 안에 있죠. 철호의 입장에서 흘러내린 선지피가 철호의 입에서 흘러내린 선지피가 흥건히 그의 와이셔츠와 가슴을 적시고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채 교통신호대의 파란불 밑으로 차는 내거리를 지나갔다. 자, 그러면 철호가 왜 선지피를 흘리고 있냐면 철호가 오랫동안 이가 아팠어요. 그런데 병원비를 아끼느냐고 이가 썩어서 아픈데 뽑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아요. 두 통의 전화를 받는데 첫째는 부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전화를 받고요. 아이를 낳는데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가요. 두 번째는 동생 영호가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 두 전화를 받고 어디로 먼저 가야 할지 몰라서 결국 간 데가 어디냐? 치과예요. 치과에 가서 그동안 아팠던 이를 3개나 한꺼번에 뽑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경찰서로 갈까 아니면 부인이는 병원으로 갈까 막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 택시를 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후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겪는 소시민의 비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 현실을 고발하고 현실을 비판하는 그리고 이 서민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실적인 소설이죠. 6.25 전쟁 후 해방촌 일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럼 시점은 뭐죠? 시점은 당연히 전지적 시점일 건데 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도 드러나는데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다. 누구의 생각이죠? 바로 철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하고 있죠. 철호의 입장에서 서술하여서요.
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나타나고, 네, 나머지는 뭐 그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니고 관찰자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 33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지문부터는 다음 파일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